김영무 원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자는 수면 습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원장님들이 얘기한 거 외에 별도의 안 좋은 수면 습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예민해서 잠을 빨리 들지는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습관이 잠자기 전에 뭐 하루의 피로를 씻겨준다는 핑계 하에 맥주라든지 약간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한 잔 딱 하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저도 알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은데 이 수면에 대해 있어서는 이 음주를 하는 것, 알코올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 이 나중에 몸에 분해되면서 수면 마지막쯤에 돼서 그러니까 새벽녘이 돼서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맥주 같은 경우는 이 소변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새벽녘에 꼭 이 배뇨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동안에는 계속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선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습관은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아니 근데 뭐 김영목 원장님 습관 같은 경우에 저희도 좀 한 번씩 그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시고 네. 나서 자면은 근데 푹 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저도. 그렇죠. 기분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깊게 잠을 못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뭐 화끈화끈하고 네. 그 다음에 술 기운이 오르면서 금방 잠에 빠지게 되죠. 맞아요. 그쵸. 일단은 그죠. 음. 그렇지만은 그 지속 시간이 짧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시간들이 얕은 수면으로 긴 시간 동안에 잠을 깊게 못 자기 때문에 깨고 나면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막 천근만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숙취들이 거의 다 수면 시간 동안에 얕은 잠으로 통해서 몸의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짧게 자더라도 깊게 잔다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맞는 건가요? 네, 요즘에 이 수면 의학에 있어서는 수면의 시간보다도 네. 물론 이제 질이라든지 수면의 질 또는 개인적인 낮에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깊게 짧게 자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뭐 한 2시간 잤으니까 내일 10시간 자면은 둘이 합쳐서 평균을 나누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어제 못 잔 잠을 오늘 땡겨서 잘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몸에서 회복을 못 시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시간이 됐으면은 미리 누워서 잠을 청해 주시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실제로 과학적이라든지 의학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음.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가 잠을 잘 것이냐 아니면 깨 있을 것이냐, 기계로 치면은 스위치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 네. 요걸 조절하는 기관들이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리듬을 조절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일찍 주무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저녁 8시쯤에 일일 드라마를 보시고 계시면 끄면은 보는데 왜 끄냐 맞아요. 하시만 주무시고 계셔요. 네. 그죠. 예. 초저녁에 주무시는 분도 예. 많고요. 체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수면에 드신 시간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밤 사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새벽에 일찍 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무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킨슨병이라고 시청자님들께서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흔한 뇌 퇴행성 질환입니다. 예, 우리 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서 요것들이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그 신경 세포가 이유를 알 수 없게 줄어들면서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이 있게 되면은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동작이 천천히 움직인다든가 슬로우 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떨린다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막 굳어지는 근육 강직 현상이 있다거나 또는 자세를 앉거나 설 때 바로 있지 못하고 자꾸 기울어지는 자세 불안정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거의 발생은 없고요. 노년층에서 통계적으로 1000명당 1명 내지는 2명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한 1% 정도가 파킨슨병이 있다.
또 어떤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한 2% 정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다리가 떨리고 저리고 질질 끌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쵸. 김용모 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파킨슨병 진행이 꽤 심각하게 된 단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끌린다 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걷지를 못하고 쏠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파킨슨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예, 퇴행성이란 말은 감기같이 걸렸다가 나섰다가 이게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몸이 나이 드는 것과 똑같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상태로 보이고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근육이나 몸의 관절들이 나의 의사를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중간 단계 정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약물 치료가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약물 치료를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약물 치료를 할 때 원칙은 일상생활을 내가 부족함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다니고 싶은데 좀 다니고, 그 정도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많은 약물을 투여한 게 아니라 이러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약물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과량의 약물을 투여했다가 부작용이 빨리 올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파킨슨 자체가 완치 아니면은 뭐 증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인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들 파킨슨은 파킨슨대로 가지고 있대. 나는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불편함이 없다. 이걸 이제 관해의 상태라 그러는데 그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 약물도 아직까지는 고선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파킨슨병이 뇌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치료 약물은 이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보도파라는 그 도파민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먹은 다음에 그게 위장에서 흡수가 돼서 뇌로 들어갔을 때 그제서 거기서 도파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움직이시거나 뭐 아까 뭐 떨린다거나 아니면 자세 잡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 신경세포 자체나 이 기전 자체를 회복시키는 약물은 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레보도파라는 도파민 그 전달 물질 외에도 몸 안에서 도파민과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파민 작용제라든지 아니면은 도파민이 자꾸 분해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